내가 무슨 좋은 부모가 되겠어? 그런 상처받은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되게 홀대하거나 내팽개치는 행위로 부모에게 오히려 복수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옥 같은 느낌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막 뭘 하면 되고 혼자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 특별히 뭘 케어해 주지 않아도 이 아이라는 존재가 계속 요구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요구 덩어리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는 것만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부모들도 힘든 거예요. 내가 계속 뭔가를 줘야 하는 거 실제로 주지 않아도 계속 요구받는 그 느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너무 붙어 있기보다는. 진짜 어떠냐면 이렇게 집에 같이 있으면 아빠 뭐뭐 좀 해주세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 그거를 1분에 한 4번 5번 부를 때가 있어요. 1분 안에. 그러면 이제 한 3-4번 참다가 너 이제 아빠 그만 말해. 아빠 그만 불러.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요. 너무 지쳐서. 근데 그게 참 일상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네. 계속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랑스럽게 뭐 우리가 연인끼리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요구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거를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니까 내가 뭔가 엄마로서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너 입 다물고 있어.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있거든. 너 말하지 마. 너 10분만 입 다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까 1부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이들 저희 그 댓글 계속 남겨주시는 분들 가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는 부모 되는 거 포기했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못 되지.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본보기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돼? 혹은 뭐 약간 남자친구, 이성친구 사귈 때도 저 사람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나? 그래서 사랑을 배운 사람이 맞나? 근데 사랑을 배우지 않은 집에서도 좋은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혹은 내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난 결혼 포기할래.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포기하거나 그래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없어서 내가 애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는 내가 너무 믿고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내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내가 무슨 좋은 부모가 되겠어? 혹은 그거는 그런 상처받은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되게 홀대하거나 내팽개치는 행위로 부모에게 오히려 복수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흔적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정신분석도 하고 심리학도 하지만 그런데 분명히 별개의 다른 존재라는 거죠. 어쨌든 타인이고 부모는 타자인데 그들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내가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어서 이래라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아직은 내가 부모한테 굉장히 연연하는 또 다른 그 이면인 거죠. 근데 물론 그래서 제가 자기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건 내가 뭔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내가 상처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셔야 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부모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는 나에게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분노로 스스로 한 번 더 나에게 복수를 하고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또 그걸로 또 내 아이에게 똑같은 그런 일종의 대물리는 일종의 그 복수 행위, 그 복수가 사실은 애도인 거거든요. 부정적 애도인 거죠. 제가 애도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애도를 하자는 건데 사실 그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의 부정적인 애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받지 마. 혹은 엄마가 그때는 엄마도 못 받아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 이거는 내가 몰랐으니까 못했으니까
너도 못 받는 건 당연해. 뭐 이런 일종의 복수의 대물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건 우린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완전히 개별적인 다른 존재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고 난 다른 존재니까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애도해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죠. 말씀을 듣다가 좀 궁금해진 건데요. 선생님, 저도 좀 상처가 있지만 잘 애도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좋은 애도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아마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표현들이 좀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결국은 나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아법을 보기보다는 내가 내 상태가 왜 이런지, 뭐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근원들을 찾아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책을 이것저것 찾아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하다가 안 될 때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 이제 약간 워밍업처럼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애한테 소리를 막 지르고 나서 죄책감이 드니까 내가 가서 이제 좋은 육아법을 봐가지고 이제 소리 안 지르는 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소리를 지르게 되지? 그러면 내가 참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네. 내가 이제 정말 이 경계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으면 내 삶에 어떤 반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관찰하시는 거예요. 관찰이 굉장히 좋은 이 애도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면 관찰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항상 어떤 이 지점에서 분노하는구나, 혹은 무너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탐색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고, 근데 이거 반복하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더 빨리 가서 좀 더 좋은 혹은 빠른 솔루션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솔루션을 찾아서 나쁠 건 없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여기가 있으니까 또 넘어지면 나중엔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암만 저기 해봐야 뭐해.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분처럼 결국은 다 뭐 부모 편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데 본인만 본인을 좀 견뎌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도망가지 않을 자신이 있고 끝까지 제가 버틸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도망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접촉하는 데서 오는 불쾌함, 진짜 내가 너무 악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막 그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독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자각하기만 해도 자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압도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무서워하실 건 없다. 좀 담대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보다 자신이 지옥이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옥이지만은 않을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피해서 도망을 하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쫓아오니까. 근데 이제 차라리 파도가 막 밀려오면 우리는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본능이긴 한데, 근데 차라리 그냥 힘을 딱 빼고,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서는 마주하면 오히려 그 파도에 몸을 이렇게 실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면 저는 위로를 사실 잘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선생님은 뭐 그렇게 따뜻하진 않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책 제목은 감정이지만 우리가 계속 감정에 압도돼서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보십시다. 이렇게 오히려 안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냥 안 따뜻해도 이제 끝까지 오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그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책에서 아까 제 인상적인 말이 엄마는 엄마의 시대를 살아라고 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 이야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워킹맘의 그 딜레마랄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아까 밤멜레 애벌레 뭐 이거처럼 일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고 애한테 완전히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또 죄책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책에 쓰기도 제 케이스기도 하고 제가 그 생활의 에너지를 80% 이상은 상담실에 쏟고 있거든요. 네. 사실 아이한테 쏘는 에너지가 적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살림을 남편이 더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항상 저녁 시간 아빠가 해야 되고 엄마는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저도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이 죄책감이 올 때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막 아이 물건을 사요. 옷도 사고 이게 뭐냐면 내가 충분히 케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 행동을 네. 일종의 돈을 써가지고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리한 방법이거든요. 얼마면 돼 이런 느낌. 그 얼마면 된 거죠. 그래서 막 옷을 사고 막 막 신발을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은 늘 계속이 따라다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제 상태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을 해야 되고 내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일을 선택했고 그러면서 사실 아이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맞춰오는 부분이 있죠. 엄마가 없는 시간 부재하는 공간들을 계속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남편하고 사실은 의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 공간을 그래도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좀 크긴 하지만 이제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 저 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엄마들처럼 막 학교에 데리러 오고 뭐 학원 데려다주고 집에 가면 막 맛있는 간식 해주고 이런 거는 아이들은 또 바랄 수도 있는데 전 전혀 그거를 못했거든요. 못하고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애를 너무 좋아하는 건 애가 알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도 아이를 좋아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의 그 스킬을 가지잖아요. 안 보는 거, 방을 들어가지 않는 거, 뭐 못 본 척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계속 유지하면서 애가 조금씩 크니까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가정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따뜻한 엄마는 아닌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끝까지 듣는다던가. 그래서 막 뭐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사실 집에서 애한테도. 저는 역설적이어도 감정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알게 돼요. 그 불만족하고 결핍한 거를 매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엄마가 그래도 옆에 있다. 또 네 얘기를 끝까지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냥 널 좋아해. 그것만 아이가 경험하면 어느 순간엔 이제 머리가 자라니까 비교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그러진 않은데 근데 다른 엄마들처럼 통제는 안 하네. 혹은 뭐 다른 엄마들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저기 하진 않네. 그래도 내 얘기는 끝까지 들어주네. 이제 이렇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인식하게 되면서 좀 빨리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쓴다고 할 때 그래 이제 엄마의 시대를 살아야지. 이제 엄마의 전기를 맞이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울컥했고 네. 되게 많이 컸구나. 대신에 저도 포기하는 게 있어요. 뭐가 포기하는 게 있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살갑지 않아요. 저도 포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되게 아이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 위로가 크잖아요, 되게. 근데 저도 포기하는 게 있어서 아이가 굉장히 시크하게 얘기하고 냉소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애도 저한테 네네. 그건 오반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자뻑 아니야, 엄마? 혹은 뭐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할 때 서운하고 감정적으로는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는 거죠.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책에 태도는 대물림 된다. 그렇죠. 네. 우리 진짜 엄마와 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불행한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보다 더 행복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행복해질 때마다 막으려는 딸의 이야기, 이런 모습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또 엄마도 약간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딸이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존재여야 하고 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무의식과 행동 속에는 그렇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깊게 파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결국 무의식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합리화를 시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평정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에게 당연히 헌신적이야. 또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어. 이거는 저는 좀 더 가부장적인 그 구조가 만든 환상,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실체보다는 그냥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의식을 다루지 않으면 사실 드러나기 어려운. 그래서 내가 지금 보통 이러잖아요. 다 널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 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아 그래 부모 나 잘 되라고 그랬어. 그리고 상담실에 와서도 얘기하실 때 다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건 아는데요. 아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아는데 사랑으로 그랬고 분명히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화가 나지? 왜 내 안에서는 불행하지? 고통이 올라오지? 이럴 때 이제 이 균열이 생기잖아요. 이 사이에 뭔가 괴리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무의식적인 우리의 욕망과 의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널 위해서라고 하지만 진짜 이 아이를 위한 게 뭔지 몰라요. 사실 아무도.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도대체 어떤 아이가 돼서 어떻게 커갈까를 정말 흥미진진하거나 혹은 막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부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사실 부모들이 보통 불안에 의해서 이만큼은 해야지, 이만큼은 따라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널 위한 거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불안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솔직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적어도 세상이 이만큼을 요구하고 내 안에 불안이 있으니 난 이만큼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걸 아이한테 이야기하실 때 오히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그만큼은 해. 너 그래야 난 이만큼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못 도와주기 때문에 너 이만큼 가야 되겠어. 차라리. 근데 이게 사랑과 어떤 그걸로 자꾸 포장이 될 때 아이들이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사춘기의 반항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제가 만난 이 우리 인간의 어떤 깊은 곳은 부모 자식만큼 조건적인 게 없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부모 자식만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네. 누군가한테 기부를 할 때는 되게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렇죠. 좀 굉장히 무조건적인데 부모 자식만큼 조건적인 관계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흔하게는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면 사준 만큼의 지분을 요구하시잖아요. 시어머니들이. 혹은 뭐 친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학원 하나를 보내도 저도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너. 이게 굉장히 조건적이고, 그럼 아이들은 혹은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근데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한테는 또 포기가 되는 건데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을 했으니 너도 나를 알아줘야지, 이 보상 심리가. 그래서 제가 그 가족 로맨스가 가장 비극적이라고 얘기를 늘 하는 게, 그래서 누구보다 조건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그렇게 아픈 거군요. 그렇죠. 다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